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사람과 재산에 모두 재앙적인 겨울 홍수가 몰아칩니다. 주 전체 인구 약 4,200만 명 가운데 3,600만 명이 이 거대한 대기 폭풍권 영향을 받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8개 카운티에서는 주지사 비상사태가 선포 중입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이민에 대해 국경안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 맞바꾸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추방이 강조된 이 안에는 여러 지원도 포함되지만 연방 하원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에 대한 음모론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범죄자들을 골라 원치 않는 그런 범죄자 국민을 미국으로 보내고 중국 공산당도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바다 주민은 이번 주 아주 특이하게 2번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내일은 예비선거, 목요일은 공화당 코커스입니다. 공화당이 변경된 선거법에 만족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음악계의 최고상인 그래미 시상식은 여성들의 밤이었습니다. 올해의 앨범상 4번으로 그래미 역사를 쓴 테일러 스위프트부터 만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셀린 디옹, 80세로 처음 그래미에서 노래한 조니 미첼 등이 돋보인 음악인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상을 받고 수갑찬 음악인도 있고 미셸 오바마 여사는 버니 샌더스 등을 제치고 2번째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자율은 3월에도 내리지 않겠지만 올해 적어도 3번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결승전은 달라스, 로스앤젤레스와 치열한 경쟁을 했던 뉴욕시 인근에서 열립니다. 경기장은 8만 2천 명을 유치하는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의 홈구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회사 출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당연하고요. 지금 1997년의 강우량 기록을 어제 깨뜨렸다고 하는데 아침에 여러 가지 피해, 헐리우드 힐즈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인근에 4인치가량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제 1927년 2월 4일 2.55인치 비 내린 겨울비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와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늘 가능하면은 운전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관계 당국의 당부가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앞으로 며칠 동안 특히 내일 아침까지는 겨울 폭풍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히 이제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밤에는 프리웨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자동차들이 모여 있어도 중간 차선으로 다니시고 로스앤젤레스 인근 프리웨이도 이미 홍수를 오늘 아침에 겪은 것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까지 치명적인 홍수주의보 내려진 지역도 많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요. 8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전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죠. 샌루이스 오비스포, 또 산타바바라와 벤츄라 카운티 지금 한 8,500명의 응급팀을
주지사가 이제 주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역사상 지금 로스앤젤레스 인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가장 드라마틱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그 캐런베스 시장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폭풍 빠르게 뭐 변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 폭풍이 심각한 기상 그 이상으로 뭐 강한 바람 지금 불고 있고요. 천둥 치는 곳 심지어 아주 짧은 토네이도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과 계곡에 뭐 8인치까지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쪽은 더 많이 14인치 정도 비가 내릴 수도 있답니다. 도시가 하루에 뭐 4인치 정도가 내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해발 7,000피트 이상은 2피트에서 한 5피트 정도의 눈까지 내린답니다. 사망자가 나온 곳은 그 세크라멘토 밸리인데 항상 이제 이런 이상 기온 때는 뭔가 나무가 쓰러져서 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고 아니면 자동차에서 갇혀서 숨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헐리우드 힐의 진흙 사태, 산사태로 완전히 집이 망가져 버린 그런 지금 케이스도 있고 롱비치에서는 보트가 바람에 완전히 뭐 뒤집혀 버리는 이런 상태가 나와서 40피트짜리 제법 긴 그 보트에 타고 있던 19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팀이 가서 구조된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선한 사마리안이 뭐 한 7, 8명 정도는 구조팀이 오기 전에 구조를 했다고 하고요. 저쪽 밸리 쪽 가는 그 타자냐 여기도 여러 명이 홍수에 갇혀서 구조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이 있는 곳인데 하수구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은 바로 신고해 주시고요. 어제 이제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그 크립토닷컴 어리나에도 그래미 스타들이 막 그 우산을 쓰고 오고 했는데 레드카펫은 또 그랬고요. 젖었고요. 벤츄라 하버 이쪽도 거의 뭐 식당들이 어제 문을 닫았다고 하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님들도 안 왔기 때문에 커스터머도 없고 비도 많이 내리고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살고 계시는 분들 애나하임, 얼바인, 온태리오 전부 뭐 7인치까지 비가 내린 곳도 있다고 하고요. 인랜드 엠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버나디노 마운튼 특히 오늘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인근은 오후에 아주 치명적인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때는 에이 설마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운전하면서 비만 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기어다니지 말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뭐 눈보라 비, 폭우 이런 건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미국에는 미국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해라 하는 명령은 완전히 따르시고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외출을 해야지 되면은 운전은 천천히 특히 이제 가장자리 피하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특히 벤츄라 카운티라든가 산타바바라, 몬트레이, LA 카운티에서도 일부 뭐 토펜가 이런 데는 대피 명령 내려진 곳도 있거든요. 또 항상 물 사태가 일어날 때 가장 좀 위험한 곳이 그 전에 이미 불로 한번 겪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 곳, 뭐 주피터 힐즈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지금 여러 가지 경고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6시에 그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도 학교 그 수업을 한다. 물론 무슨 어디죠? 무슨 내일? 일부 지역을 빼고는 거의 이제 대피령이 내려진 그쪽 지역을 빼고는 학교 정상 수업이긴 합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는 오늘 학교 그 수업이 없지만 캘스테이트는 적어도 뭐 8개 캠퍼스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뭐 UC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풀루턴, 캘스테이트 풀루턴 뭐 한국 분들 많이 다니시는데 캘스테이트 LA, 노스리치, 포모나, 샌버나디노 그리고 도밍게즈 힐즈도 역시 오늘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요. 산타바바라, 벤츄라, LA 카운티 뭐 그밖에 여러 지역도 지금 홍수주의보 내려졌고
어쩌면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에 지금 정전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때 생각해야지 되는 건 공항 스케줄이죠. 샌프란시스코 공항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비행기가 운항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연착되거나 스케줄이 그랬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뿐만이 아니라 산타바바라 공항도 마찬가지로 산타바바라 공항이 홍수로 더 좀 심하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공항 그 상황도 점검을 하셔야지 되고요. 이 모든 일은 자연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으킨 뭐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따른 기후 변화라든가 거기에 또 이제 엘니뇨가 추가되고 뭐 대기의 강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가 전에 비해서 15%더 습해졌답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추운 곳에는 눈이 내리거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 뭐 목요일 정도 되면은 웬만큼 잡힌다고 하지만 아직 겨울이잖아요. 끝나려면은 멀었습니다. 지금 기상대의 얘기입니다. 겨울 폭풍 조금 더 있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이제 전선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전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시면 멀리서 반드시 이제 911에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주 이 겨울 폭풍을 미국 전국적인 케이블 뉴스에서도 워낙에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때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냉면집이라든가 오늘 좀 손님이 다른 때보다 덜하지 않겠어요? 이런 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일상과 관련된 뉴스고 주말에 있었던 아주 그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월 3일 토요일에 예비선거가 열려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96%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은 뭐 민주주의라고 하더니 이건 공산당보다 더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미국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거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까지 가잖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특이하게 지미 카러 전 대통령처럼 특이하게 재선에 아예 그 나가서 떨어지거나 나가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8년을 보장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현직 대통령에 대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은 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뭐 민주당의 케이스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96% 지지 나오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출발을 잘 한 거죠.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더 미국을 대변한다. 거긴 너무 백인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20년도에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든 전체 인구보다 그 전체 미국 전체 그림보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아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유권자가 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뭐 좋은 기분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원했고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예비선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딘 필립스라는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그 연방 하원 의원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한 민주당이잖아요. 한 2% 정도 지지받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뭐 메리안느 윌리엄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아주 그 고맙다고 지난번에도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트럼프를 루저로 만들었고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어제 오늘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주당의 24%만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 완전히 압승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때도 코커스에 참여한 사람은 이 24%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하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 5포인트 차이로 앞섰고요. 특히 이제 국경 문제 이런 데서 한 35% 더 많이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 경제도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 23% 지금 이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은 24일에 코커스로 이제 그 공화당 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었던 것은 주말에 금요일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제 그 미국과 영국 또 거기에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막 힘을 합쳐서 이란이 지원을 하는 민병대가 미군도 숨지게 하고 요르단에 있는 그리고 여러 이제 홍해에서의 일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뭐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이런 대상으로 해서 요르단이 아니라 저 예멘 이런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또는 영국과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이란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란이 중동에서 워낙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도 미국과 지금 전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전선을 또 하나 넓힐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하는 곳에서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는데 실제로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 몸통에게 살살해라 하면서 가지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전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의 불안인데 앤토니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이 다시 지금 중동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교환과 휴전은 미국이 계속 원하는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마스는 6주일 휴전을 원한다고 하는데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우리는 끝까지 하마스를 잡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동 문제도 어수선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유권자를 향해서 네바다주가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나에게 또 투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내일 또 그 네바다주에 예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블 공동 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하는 것 있죠. 정치계에서도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기다리는 것 초안이 발표되긴 했는데 반응은 좀 떨떠름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미국 뉴스의 전체적인 탑이거든요. 연방 상원이 이제 오랫동안 만지작거렸었던 국경 안보안 이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국경에 중심을 두고 한 1,180억 달러 예산으로 국경을 조금 너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오픈돼서 많은 이제 서류 미비자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한 안과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를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걸 이제 맞바꾸자 하는 겁니다. 미국 국경 안보와 해외 지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얼핏 생각하면 연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그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쪽에 이쪽이 원하는 거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자들이, 그 서류 미비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그 숫자가 하루에 5천 명을 넘으면은 뭐 이게 뭐 며칠 계속되면 국경을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는 더 이상 뭐 망명 신청도 못하게 하고 한다는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까다로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싫어하지만 어쨌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연방 상원에서는 워낙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은 미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주요 쟁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안을 지금 내놨으니까 이번 주에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초안을 보자마자 보기 전에도 다 알긴 알았죠. 공화당 상원의 보수가 굉장히 반대랍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 이름을 보면은 그분 유타주의 마이클 리.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아무리 부통령이 전화하고 낸시 펠로시가 전화하고 여기 방위군 좀 보내주세요 해도 전화를 대통령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리와는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 그거 지원하는 게 국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어떻게 민주당과 이런 협상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지도부가 바뀔 때군 했습니다. 지도부가 교체해야 될 때야. 그리고 조시 하울리라는 역시 그 미주리주의의 상원 의원. 이 사람은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 폭도들에게 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또 본인의 이 머그샷에 딱 그 붙여서 팔아서 기금 모으고 했었던 사람이죠. J.D.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 역시 처음에는 트럼프를 경멸하다 나중에는 트럼프와 딱 붙은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절대로 이거 통과시켜 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하원에서는 상원에서 통과시켜도 우리는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60표가 필요합니다. 100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공화당에서 투표를 해줘야지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는 건데, 상원에서 통과가 설령 된다 할지라도 하원에서는 우리는 이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원합니다. 이민안에 대해서 공화당은 이제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혼돈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이든이 잘 못해 하고 이제 공화당이 대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하원은 이스라엘만 돕겠다고 따로 176억 달러, 지금 상원에서 이스라엘에 도와주려고 하는 돈은 14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하원은 뭐 국경안 이런 건 우리 필요 없어, 단지 이스라엘만 돕겠어 하고 176억 달러 이 안을 지금 그 법안으로 그 상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수당인 민주당 상원이 통과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전혀 민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미국이 이 양당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다. 돈은 받고 월급은 받고 일은 하는데 본인들도 양쪽에서 통과되지 않을 그럴 그 주장들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없는 게 지금 미국 의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일요일 뭐 요즘에 뭐 여러 선거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팍스 텔레비전과 또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그 바르티로모, 원래 이제 CNBC에서 이렇게 증시 플로어 리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팍스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 하고, 어제 보니까 그 팍스 주말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는데, 선데이 모닝 그 퓨처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많이 추방할 것이다 하는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자들이 그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딱딱 골라서 미국 국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쉬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쉬핑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정부 지도자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좋은 잡 있는 사람은 안 보낸다. 또
그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내지 않고 대부분 본인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을 보낸다. 이건 2015년도에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멕시코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리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멕시코가 원치 않는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나중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약범이다, 강간범이다, 뭐 범죄자다. 그러면서도 또 항상 그 하나의 실마리는 열어둡니다. 일부는 좋은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거나 감옥에서 지금 탈옥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멕시코가 미국으로 보내고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르티로모가 그 팍스 중에서도 가장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노골적으로 그 친트럼프 방송을 하고 합니다. 중국 출신의 군인이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으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를 흐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자체가. 중국의 그 군인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으로 온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막 불법 이민 같은 것을 막 퍼뜨리고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에 관여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뒤에는 하나를 붙입니다. 나는 시진핑을 무지무지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이 워낙에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리사이클링을 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네바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네바다주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만큼 복잡한 나라다.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어떻게 그동안에 잘 유지가 됐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바다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네바다에서 내일 선거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요일에 코커스에 참여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내일은 예비선거고 목요일은 공화당 코커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바다주가 최근에 이제 선거법을 바꿨어요. 2021년도에. 그때는 이제 뭐 법안이 만들어져서 왔으니까 주지사가 원하니까 서명을 했겠죠. 민주당 주지사 스티브 시솔락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바뀐 법에는 우편 투표로 선거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었고 대선을 예비선거로 하는 것. 이제 우편 투표도 하고 하는 게 그 유권자 등록을 높이기 위해서 네바다주에도 젊은 자녀를 둔 그런 그 일하는 직장인들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커스로만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코커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도 낮아지고 투표율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우편 투표도 허용을 하고 예비 선거로 하자 해서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쪽해 민주당은 뭐 워낙에 우편 투표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비 선거 그럼 시스템으로 하겠어요 했는데 공화당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법원에 고소를 했죠. 우리 당의 권리를 주정부가 침해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또 법적인 시스템의 나라잖아요. 법원이 판결하기를 아니지. 주가 그런 것에 있어서 당보다 위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이 그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주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당의 그 선거에 관한 그 규율 같은 것이 주법에 꼭 묶여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공화당이 오케이, 그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은 예비선거로 하라고 그래. 우리는 코커스로 하겠어. 하고는 이제 코커스가 공화당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비선거에 나가면 코커스에는 못 오게 예비선거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우린 코커스로 하겠어.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가서 특정한 시간에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해서 만약에 예비선거에 후보가 이름을 올리면 코커스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예비선거 내일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 코커스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공화당에서 당 자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발라드를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공화당에도 뭐 후보 이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예비선거에 들어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텍사스의 비즈니스맨인 라이언 블링클리 이 두 사람만 이제 코커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의장이 코커스에 참여해야지만 대의원 숫자를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딱 룰을 정해버렸습니다. 대의원 숫자가 있어야 몇천 명 있어야 그 당의 대선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바다는 이렇게 선거가 같은 주에 예비선거와 코커스로 나뉘어져 있고 한 당에서도 누구는 예비선거 누구는 코커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네바다주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께서 이 내용을 세세히 알고 계셔야지 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그만큼 연방이 있고 주정부가 있고 때로는 또 여기에 또 카운티 시정부에서 대체적으로는 연방이 제일 큰 거를 관할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민법이라든가 연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훨씬 연방정부 것보다 위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오픈돼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내린다 하는 것이 미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제 뭐 이자율 문제도 조금 전해드리겠고 요즘 뭐 여러분들 한국 아시안컵 축구 굉장히 열광하면서 보시던데요. 2026년도에 월드컵도 미국 내에서 우리가 사실은 파이널이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소리가 멍해진 것 같죠? 뭔가 빗물을 머금은 것 같은 느낌? 제 귀가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소리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드물게 60미닛에 출연을 했는데 60미닛에 녹화를 하고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일요일 어제 방영이 된 거니까 목요일이면은 연방준비제도에서 공개시장위원회 하고 이번에는 뭐 이자율 안 내린다. 3월 달에도 뭐 내릴 이유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 뒤에 녹화한 거잖아요. 드물게 60미닛 같은 심층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할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돈을 좀 큰 돈을 빌려야지 되는 분들께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뭐 3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을 새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자율이 높으니까 막 생각도 못 해보고 그런 부작용이 어려움을 그런 분들께 드렸다는 것 이런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이자율이 높아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런 것은 인정을 했는데 특히 아주 뭐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젊은 커플들에게는 그게 이제 어려웠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으려는 노력을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택 구입 대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큰 물건을 살 때도 어떤 경우는 요즘 뭐 냉장고가 됐건 세탁기가 됐건 전부 뭐 이자 내고 할부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뭐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금리가 낮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인내심을 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60미닛의 진행자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평균 모기지 금리가 6.6%
였죠. 그런데 이제 금방 하락하진 않을 것이고 3월 달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품 뭐 식당의 그로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좀 이게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상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뭐 거의 2% 가까이 이 정도 모든 가격이 다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리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춰주는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물건은 값이 내려갈 거고 어떤 물건은 값이 올라갈 겁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올해도 어쨌든 적어도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사람들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3번은 3번인데 언제요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3월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월 19일, 20일이죠. 앞으로 한 7주일 뒤인데 이게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1월 달에 일자리가 막 예상했었던 것에 전문가들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뭐 35만 3천 개 정도 나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발표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뭐 노동시장이 뭐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더 낮게 될 때 좀 보수적으로 이자율 인하 시작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연준 의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확인한 거예요.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했었던 말을 똑같이 2026년 7월 달 어제 이제 피파가 발표를 했는데 7월은 뉴욕이 그야말로 스포츠의 수도가 되네요. 2026년 6월 11일에 시작하죠, 월드컵이. 그래서 이제 피파의 선택이 뉴욕, 정확하게는 뉴저지 구장인데 파이널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치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구장에만 8만 2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뉴욕 매츠, 뉴욕 자이언츠, 홈 구장인 무슨 매트라이프죠. 매트라이프 그 스테디움에서 하니까 에릭 아담스 시장이라든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아주 좋은 거죠. 뭐 달라스도 하려고 했고 로스앤젤레스도 파이널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안 된 거죠. 2026년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멕시코에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미국 데뷔전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소피 스테디움에서 미국 데뷔전이 있고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제활동 같은 것이 굉장히 관광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들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달라스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정말 유치하려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랬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그래도 달라스가 제일 많은 경기를 유치하던데요. 9개 유치를 하고 준결승전을 포함을 해서 또 다른 준결승전 애틀란타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서 열리고요. 마이애미는 3위를 가르는 경기, 로스앤젤레스 이제 소피 스테디움 말씀을 드리고 준결승 8강전이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또 한 군데가 어디든가요? 마이애미 그리고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 이런 데서 있습니다. 아무튼 허드슨 그 리버가 바라보이는 뉴저지의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2026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2026년이 한참 뒤인 것 같지만 이런 뉴스 하고 나서 금방 오던데요. 잠시 뒤에 66회 그래미는 미국의 그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전해드립니다. 지금 금연하시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세요 하는 공익 광고 들으셨죠? 금연은 어렵다고 많이 해보신 분들이 당연히 경험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전혀 금연을 할 것처럼 강직한 것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금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임플란트를 해야지 되는데 그 금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금연을 그냥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음력설인데 금연 공익 광고가 나와서 제가
저희 주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금연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미상은 66회였는데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그 앨범상 뭐 많은 상을 그동안 받았지만 올해 앨범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4번을 받았기 때문에 프랭크 시나트라, 스티비 원더 그리고 폴 사이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까지는 3번 동률이었다가 받은 뭐 이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상을 주는데 셀린 디온이 나왔잖아요. 셀린 디온이 몇 년 전에 그게 무슨 병이었었죠? 아무튼 신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픈 강직 증후군요. 스티프 신드롬이라고 해서 근육 경련이 아주 심각한 도저히 노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투어도 다 취소했는데 셀린 디온이 상을 주로 발표하러 나왔잖아요. 코트를 입고 속에 드레스는 입었는데 코트를 입고 대신에 이제 목걸이 탁 강조하고 카리스마 있게 나와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고 막 파워 오브 러브가 나오니까 셀린 디온 나오니까 막 테일러 스위프트도 격렬하게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셀린 디온이 55세가 34세의 슈퍼스타에게 상을 줬다는 아무튼 역사를 만들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셀린 디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많은 중요한 상들은 거의 여성들이 탔는데 신인상까지 제이지가 비욘세의 남편이 12살짜리 12살짜리 딸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공로로 상을 받고 나서 아니 우리 와이프라고 했던가요? 비욘세는 32번 누구보다도 많은 그래미상을 받고도 앨범 상은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그런 것을 약간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그래미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 있지 이런 얘기도 했고요. 래퍼인 킬러 마이크는 그래미상 3개를 받고 체포되고 구류됐습니다. 베스트 랩 퍼포먼스, 랩송, 뭐 랩 앨범인데 수갑 찼어요. 내가 20살 때 마약 딜러가 참 쿨해 보였는데 그 뒤에 40살이 되니까 유감이었고 45살에 랩을 시작을 해서 48살인 지금은 공감과 연민이 가득한 이런 그 생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미라는 것은 미셸 오바마가 2번 상을 받았거든요. 본인의 책을 나레이션한 것으로 여기 이제 버니 샌더스도 후보에 올라갔고요. 메릴 스트립도 후보에 올라갔는데 뭐 베스트 오디오북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똑같이 2번 받았고 여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랬고 그 빌리 아일리시 그 올해의 노래 그 바비의 뭐 빅토리아 모네 신인상 받았고 그밖에 뭐 조니 미첼, 셀린 디온 나온 사람 조니 미첼은 80세로 그래미상 9개를 받았는데 80살인데 한 번도 그래미상에서 연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조니 미첼도 몇 년 전에 2015년인가요? 이 굉장히 이제 그 뇌질환 같은 것을 알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몇 년 뒤인 2022년도에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이제 노래를 했고 어제도 앉아서 노래를 했잖아요. 아주 전설적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어제는 여성이었다. 노래할 때 보니까 지팡이가 있어서 지팡이도 굉장히 팬시했어요. 이 조니 미첼이 화가이고 팬시하잖아요. 지팡이를 탁탁 내리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조니 미첼이 비슷한 게 많죠. 서로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이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뭐 음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표지 앨범 조니 미첼은 그리고 음악 스타일을 바꾸고 조니 미첼은 나이가 80세인데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내 노래 틀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모론 같은 팟캐스트 같은 것을 한다고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조니 미첼과 방식이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된 그런 것과 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조니 미첼도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하지 못할 거야 하는 것을 완전히 깨부쉈잖아요. 이런 강렬한 여성들이 어제 그래미에
큰 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드러내잖아요. 조니 미첼이나 이 테일러 스위프트나 솔직한 가사로 주목받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왜 그 테일러냐면 제임스 테일러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조니 미첼은 한때 제임스 테일러와 연인이었어요. 강예신이었습니다.